퇴원해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병원비 2,5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며 65세 은퇴 의사 윤태호가 55세 간병인 정희에게 건넨 제안이었습니다. 7천만 원 사채 빚에 시달리던 정희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정희는 알게 됩니다. 성공한 의사였던 윤태호도 자신처럼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서랍 속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 재산을 그녀에게. 미완성 유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남의 한 종합병원, 겨울 해가 짧아지는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복도 끝 간병인 대기실에서 정희는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내 한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 서빙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이곳 병원에서 간병 일을 시작하는 게 정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말입니다. 핸드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뜨는 번호를 보자마자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채업체에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였죠. 여보세요, 정희 씨죠?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네요. 차갑고 무뚝뚝한 남자 목소리가 정희의 귀를 찔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매번 그런 식으로 미루시면 곤란해요.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는지 아시죠? 원금이 7천만 원인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남기고 간 빚이 5천만 원,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빌린 돈까지 합치면 이제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식당에서 하루 8만 원, 간병일로 하루 10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540만 원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빚 이자조차 제대로 갚기 어려웠습니다. 정희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지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5살, 어느덧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거울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세월의 흔적보다도 그 안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게 더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 새로운 환자분 배정됐어요. 간병팀장인 김 과장이 다가와 차트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고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환자 이름란에 윤태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65세, 입원 사유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니 응급실로 실려온 지 사흘째였고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분 예전에 우리 병원 심장내과 과장이셨어요. 나중에는 병원장까지 하셨다고 하던데 은퇴하신 지 몇 년 안 됐대요. 김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간병해 드리세요. 병원 관계자들도 많이 문안 올 테니까 실수하지 마시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의사 출신이라니 왠지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대개 자신들만의 기준이 높아서
간병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남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정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러려면 어떤 환자든 성실히 간병해야 했죠.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환자든 최선을 다해 모시자. 그래야 간병비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혹시 모를 팁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간병일을 시작한 지 3년째였지만 여전히 환자와의 첫 만남은 긴장됐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머리에 깊게 패인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묘하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환자가 되어 누워있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정희입니다. 정희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말했습니다. 윤태호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병인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태호입니다. 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정희가 차트를 정리하려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윤태호가 갑자기 정희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손이 따뜻하네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말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속 어딘가에 알 수 없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이었기 때문일까요? 사채업자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던 정희에게는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손을 빼냈습니다. 체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좋은 일이네요. 간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차가운 손보다는 따뜻한 손이 낫죠. 윤태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요? 아마도 결혼 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뛰었던가요? 그날 저녁 정희는 윤태호에게 저녁 식사를 도와드리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장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세요. 옛날 일이죠. 지금은 그냥 늙은 환자일 뿐입니다. 윤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희 씨는 간병일하신 지 오래됐나요? 3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윤태호는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윤태호의 곁에서 밤샘 간병을 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깨어나서는 정희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외로 까다롭지 않았고 오히려 정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병인을 하대하는 환자들과는 달리 윤태호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고 정희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경 윤태호가 깨어났습니다. 정희는 졸음을 참으며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도 안정적이었고 호흡도 규칙적이었습니다. 힘들죠? 밤새 깨어 있으시느라고.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정희 씨,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유독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서 말입니다. 창밖으로 겨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뭔가 다른 느낌의 아침이었습니다. 윤태호의 간병을 맡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정희는 담당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근경색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내장 출혈까지 있어서 최소 2달은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환자분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쇼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알려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담당이가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께는 연락이 됐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연락받은 가족분이 없어서요. 사실 윤태호의 병실에는 문병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병원 동료였던 의사 한두 명이 들러서 안부를 묻고 가는 정도였죠. 병원장까지 지낸 사람치고는 너무나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윤태호를 돌봤습니다. 새벽 2시경 링거가 다 떨어져서 교체하는데 윤태호가 잠에서 깼습니다. 정희 씨, 또 깨우게 됐네요. 윤태호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정희는 능숙하게 링거를 교체하며 말했습니다. 좀 아프시죠? 견딜만해요. 평생 환자들한테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제가 환자가 되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알겠네요. 윤태호의 목소리에 자조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려 열을 재었습니다. 미열이 있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 좀 드실까요? 고맙습니다. 정희가 물컵을 들어주자 윤태호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윤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 이렇게 돌봐주니까 감정이 복받쳐서요. 가족분들이 안 오시나요? 가족이라. 윤태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가족이랄 것도 없어요. 10년 전에 이혼했고 아들은 그때부터 연락을 끊었거든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성공한 의사, 병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외로운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분이 왜? 제가 일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아내는 외로워했고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윤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의사라는 직업에 너무 자부심이 있었어요. 환자들을 살리는 일이 가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정희는 윤태호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후회는 남는 법이죠. 특히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더욱 그래요. 돈이 많으면 뭐해. 이렇게 혼자인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속으로 나랑 별반 다르지 않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윤태호는 돈은 있지만 가족이 없고 정희는 가족은 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둘 다 외로운 처지였던 것입니다. 전 남편이 사업 망하고 도망갔어요. 정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빚만 7천만 원 남기고요. 딸은 시집가서 자기 살기도 바쁘고 아들은 군대가 있고 저도 혼자예요. 윤태호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거군요. 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여기서 간병해요. 그래도 빚이자 감당하기도 벅찬데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상처받고 외로운 두 사람이 이 깊은 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 윤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퇴원할 때까지 저만 간병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간병인은 싫어요. 그러셔도 되는데. 2달이나 되는데 괜찮으세요? 간병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정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윤태호에 대한 감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계속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 정희는 윤태호가 잠든 뒤에도 한참을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깨어 있을 때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왜인지 윤태호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윤태호에게 죽을 떠먹여 드리면서 물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떻게 나신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였어요. 그냥 멍하니 걷고 있었는데. 윤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멍하니. 네. 아마 무의식적으로 주의를 안 기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부른 사고일 수도 있어요.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윤태호의 사고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깊은 우울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혜 씨가 있어서 그런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윤태호가 정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2달간의 입원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윤태호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2달 동안 윤태호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정희에게는 생각보다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윤태호에게 갑작스런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응급 검사 결과 내장 유착으로 인한 장폐색 진단을 받았고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수술실 앞에서 윤태호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환자 가족분이세요? 간호사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간병인입니다. 그럼 가족분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정희는 난감했습니다. 윤태호에게는 연락할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이 가족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대신 결정해도 될까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일주일은 더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태호가 무사히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윤태호는 정희를 보자마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걱정 끼쳐드렸네요. 괜찮아요. 무사히 수술 끝나서 다행이에요. 정희는 윤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견딜만해요. 정혜 씨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원무과에서 정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윤태호의 입원비와 수술비를 정산하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간병인인 자신이 왜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정희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정희 씨께 병원비 정산을 부탁하셨다고 하시네요. 총 금액이 2,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500만 원이라니 자신의 빚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윤태호에게 이런 큰 돈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서 정희는 윤태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비가 2,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윤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돈도 부담스러워요. 네. 은퇴하고 나서 투자 실패로 많은 돈을 잃었거든요.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에요. 윤태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의사 시절에는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태호도 자신과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일단 퇴원은 해야죠. 집을 팔면 병원비는 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 후에는 윤태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퇴원 날이 왔습니다. 정희는 윤태호의 짐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2달여 동안 윤태호는 정희에게 단순한 환자 이상의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윤태호가 갑자기 정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병원비. 윤태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병원비가 아닌데요. 아니요, 정희 씨 빚말이에요. 사채 빚 7천만 원.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윤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퇴원해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태호의 눈빛을 보니 놀랍도록 진지했습니다. 그게 무슨, 나도 갈 곳이 없어요. 집은 팔아야 하고 혼자 살기도 막막하고 정희 씨도 빚 때문에 힘들잖아요. 서로 도우며 살면 안 될까요?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태호의 제안은 현실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7천만 원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뜻은 아니에요. 윤태호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뜻이에요. 나이도 있고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요. 정희는 윤태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절박한 간절함도 느껴졌습니다. 2달 동안 함께하면서 윤태호에 대한 감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정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윤태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정희 씨 빚은 제가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조건 없이요. 그건 안 돼요. 너무 큰 돈이에요. 나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에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윤태호가 택시에 오르며 정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고마웠어요. 이 2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택시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정희는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윤태호의 제안이 단순한 거래 관계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태호 없는 일상이 생각보다 허전할 것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태호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에게 윤태호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빚 정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답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희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정희는 윤태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7천만 원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윤태호와 함께 지낸 시간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태호가 약속대로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정리해 준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괴롭혔던 독촉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희가 윤태호에게 말했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약속대로 제 곁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윤태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태호의 집은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30년도 넘어 보이는 한옥 스타일의 집이었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작고 오래됐지만 나름 정이 들어서 팔지 못하고 있어요. 윤태호가 집을 소개해 줬습니다. 저 방을 정희 씨가 쓰시면 돼요. 정희가 쓸 방은 안채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간단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마당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방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넓어서 오히려 고마워요. 첫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채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내일 간병일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일어나니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윤태호가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의사 시절 습관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요. 아침 드세요.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감동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리도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배우게 됐어요. 정희 씨는 편히 쉬세요.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정희는 어색했습니다. 자신이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태호는 정희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정중히 말렸습니다. 정희 씨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좀 쉬세요.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윤태호는 매일 아침 정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희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윤 선생님 집에 들어간 간병인이래. 그래. 나이도 비슷한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니까 돈은 있을 테고.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나이 든 남자에게 붙어 있는 여자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근처 약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사가 정희를 알아보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 원장님과 잘 지내시나 봐요? 약사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정희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럽네요. 좋은 분 만나셨어요. 약사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빨리 약을 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태호와의 관계가 순수한 동거가 아니라 어떤 거래 관계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호와 차를 마시며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항상 떠들어댈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저는 정말 돈 때문에 여기 온 거니까요. 정희 씨. 윤태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라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희 씨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윤태호의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았지만 자신의 마음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윤태호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고마움인지 사랑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가 달빛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우연히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함께 간병일을 했던 미경이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간병일 그만뒀다며? 응, 좀 쉬고 있어. 부럽다. 나는 여전히 밤샘하고 있는데. 그런데 윤 원장님 집에 산다는 소문이 사실이야? 정희는 머뭇거렸습니다. 응, 잠깐 도움을 받고 있어. 와, 대단하다. 의사 선생님이면 돈도 많을 텐데. 좋겠다. 미경의 말에는 부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비아냥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뭐 어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나도 그런 기회 있으면 좋겠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에게 붙어서 편하게 사는 여자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호가 정희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정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윤태호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태호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일상에 익숙해진 정희는 집안 정리를 도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 동료들과의 모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거실 서랍장이 너무 어수선해 보여서 정희는 정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윤태호가 혼자 살다 보니 이런저런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의료진 시절의 자료들, 은퇴 관련 서류들, 각종 영수증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쪽을 정리하던 중 정희의 손에 하얀 봉투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깔끔한 흰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가 정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희에게.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궁금함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태호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편지를 써둔 걸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정희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윤태호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첫 부분을 읽자마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용기를 내어 직접 전하지 못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유언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는 정혜 씨와 함께한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정혜 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태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의 전 재산을 정혜 씨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 집과 예금 그리고 모든 것을. 정희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거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간중간 지워진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 부분은 미완성인 채로 끝나 있었습니다. 마치 윤태호가 고민하며 여러 번 쓰다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태호의 마음이 진실인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말이 정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유산을 노리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윤태호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사랑인지 고마움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유산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윤태호와 마주할 때마다 이 편지 내용이 떠오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9시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희 씨, 집에 계셨군요. 윤태호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네, 저녁 드셨어요? 정희가 애써 평상시처럼 말했습니다.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정희 씨는 드셨죠? 네.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윤태호도 정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편지를 받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윤태호는 정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서랍 정리하셨나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태호가 편지 때문에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너무 어수선해서 정리해드렸어요. 윤태호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서랍 안에 있는 것들 혹시 보셨나요?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 봤어요. 윤태호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윤태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부끄러운 듯도 하고 당황스러운 듯도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편지인데. 윤태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편지를 쓰신 거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거든요. 교통사고 후유증도 있고 심장도 좋지 않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써둔 거예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윤태호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의사니까 제 몸 상태를 잘 알죠.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윤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윤태호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부담스러우시죠? 윤태호가 정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윤태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정희 씨, 제 마음은 진짜예요. 편지에 쓴 것처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재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시면 돼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태호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답을 재촉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태호의 편지와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윤태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걱정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태호에 대한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편지를 발견한 다음 날 정희와 윤태호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아침을 먹었지만 대화는 어색했고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윤태호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에 윤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시간 있으시면 얘기 좀 할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희 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희는 윤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정희 씨를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죠. 윤태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윤태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40년 전쯤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윤태호가 과거 연애 얘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미옥이었어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정말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죠. 그때 저는 가난한 의대생이었고 그 사람은 부잣집 딸이었어요. 윤태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결혼 약속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옥이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가난한 의대생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대신 아버지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남자와 결혼시키셨죠. 윤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옥이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압력이 너무 심했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그래서 헤어지신 거군요. 네.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의사가 되어서 성공하면 미옥이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 병원장까지 올랐죠. 정희는 윤태호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미옥이는 이미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성공을 위해 달려온 모든 시간이 사실은 미옥이를 잊기 위한 도피였다는 거요. 윤태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로는 누구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었어요. 결혼도 했지만 미옥이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실패했죠.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윤태호가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미옥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었대요. 윤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게요. 윤태호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가 미옥이하고 너무 닮았어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말투나 표정까지도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태호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이유가 첫사랑과 닮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혜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어요. 제가 정혜 씨에게서 미옥이의 모습을 찾고 있다는 걸요. 정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다른 여자의 대체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나 봅니다. 미옥이와 함께했던 그 행복한 시간으로요. 윤태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와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정혜 씨는 미옥이가 아니라 정혜 씨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정말인가요? 정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미옥이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혜 씨 자체를 사랑해요. 정혜 씨의 따뜻함과 성실함, 그리고 강인함을요. 정희는 윤태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윤태호가 갑자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제가 또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뭐예요? 윤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시한부예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최장암입니다.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해요. 윤태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정밀 검사를 받다가 발견됐어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태호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하면 정희 씨가 동정심 때문에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건 원하지 않았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네. 제가 죽기 전에 정희 씨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혼자 남을 정희 씨를 위해 뭔가 남겨주고 싶었고요.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태호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정혜 씨 덕분에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윤태호가 정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정말 6개월밖에 의사라서 제 상태를 잘 알아요.
치료해봐도 시간만 조금 연장될 뿐이에요. 대신 고통스러운 시간이 늘어날 뿐이죠. 정희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윤태호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려던 참인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다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혜 씨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와 함께 있기 싫으시면 언제든 떠나셔도 돼요. 빚은 이미 정리해드렸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태호를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정심으로 함께 있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태호의 고백과 시한부 선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가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잎은 모두 떨어졌지만 굵은 가지들은 여전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자신도 그 나무처럼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윤태호의 시한부 선고와 과거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정희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윤태호가 자신을 첫사랑 미옥의 대체물로 봤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상처가 됐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그것만으로 윤태호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정희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윤태호가 나중에는 정혜 자체를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한 것도 거짓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희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윤태호의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겨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던 참인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윤태호에 대한 감정이 동정심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인지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만약 동정심이라면 윤태호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고 만약 진짜 사랑이라면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경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새벽 하늘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정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니 윤태호와 함께한 시간이 정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였지만 점차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윤태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윤태호의 웃음을 보면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태호 곁에 있을 때 정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빚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만 했던 정희에게는 이런 감정이 새로웠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윤태호에게 첫사랑의 그림자가 있다고 해도 지금의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마음도 진실했습니다. 아침 7시경 윤태호가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것을 보니 어젯밤 고백 때문에 잠을 설쳤나 봤습니다. 윤태호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정희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희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잠을 못 잤어요. 생각할 게 많아서요. 정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윤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다 생각해 봤어요. 윤태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첫사랑 얘기도 그렇고 시한부라는 것도 그렇고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생각해 보니 확실해졌어요. 뭐가요? 정희는 윤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이요. 저도 윤태호 씨를 사랑해요. 윤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고마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확실해요. 사랑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을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는 빚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조건도 없고 계약도 없어요. 그냥 윤태호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윤태호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행복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요. 서로 사랑하면서요. 윤태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거래와 계약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윤태호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윤태호 씨를 만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자와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태호는 정희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의대생 시절의 추억, 의사가 되어서의 보람, 그리고 후회하는 일들까지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정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남편의 사업 실패, 홀로 감당해야 했던 빚의 무게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위로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나이 차이도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만이 중요했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겨울이라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정희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윤태호가 물었습니다. 뭐요? 저 같은 시한부 환자와 함께 하기로 한 건 말이에요. 정희는 윤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윤태호는 정희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마지막에 이런 행복을 주셔서요. 두 사람은 별이 반짝이는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은 슬펐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윤태호와 정희가 진실한 사랑을 확인한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의사의 예상대로 윤태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지만 두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마당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옛날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태호는 자신의 병이 진행되면서도 정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정희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정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희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정희도 윤태호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밤새 곁에서 지켜줬습니다. 윤태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윤태호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에서 윤태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태호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윤태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뭐요? 정희가 윤태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밖에 함께 못해서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정희 씨 덕분에 제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윤태호가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저 떠나고 나서도 행복하게 사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저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정희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윤태호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희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윤태호는 정희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윤태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윤태호의 병원 동료들과 몇몇 지인들이 참석했지만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윤태호가 생전에 원했던 대로 검소하고 정중하게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윤태호의 변호사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정희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편지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2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태호가 재산이 많지 않다고 했었는데 이런 큰 돈을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집을 팔아서 마련하신 돈입니다. 정희 씨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에요. 정희는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윤태호의 친필로 쓰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정희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정희 씨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정희 씨 손을 잡고 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돈은 정희 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빚을 모두 갚고 정희 씨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세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희 씨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처음에는 정말 외로워서 정희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와 함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정희 씨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정희 씨의 따뜻함과 사랑이 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줬습니다. 정희 씨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잊고 새로운 사랑을 찾으세요. 정희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희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희 씨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윤태호 드림.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태호의 마지막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정희 씨에게 집도 물려주고 싶어 하셨는데 정희 씨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팔아서 현금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윤태호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준 윤태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윤태호와 자주 산책했던 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태호와 함께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윤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사랑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윤태호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사채업자들을 만나 남은 빚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7천만 원의 빚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희를 괴롭혔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태호가 남겨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생 남의 일만 하며 살았던 정희에게는 자신의 일을 갖는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정희는 병원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윤태호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병원 직원들, 환자 가족들, 동네 주민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차와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네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정희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창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정희는 윤태호와 나누었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윤태호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약속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어나 카페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윤태호가 가르쳐준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